만약에 여론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권력을 지닌 세력이 그 임기 동안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여론조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항상 100% 맞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이제 정답이다, 어느 게 이제 오답이다라고 단정해서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론은 수치가 아니라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여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돼 있죠. 따라서 여론조사 역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권 분립으로 또 견제하지 못하는 것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준의 미래토크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윤희웅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픈 라이브를 운영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여론 분석 센터장까지 이제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제 여론조사를 참여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해석도 하셨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게 여론조사가 왜 중요한지, 더 나가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현대 사회에서 이제 여론조사 너무 주목도가 높고요. 하나의 이제 상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인류가 발견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뭐 바퀴가 대단한 발명이다, 뭐 회계가 대단한 발명이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이 여론도 대단한 발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여론조사 보도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사람들 생각이 궁금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사에서 보도가 이제 되는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보도가 되게 되면 그 언론사들의 기사에 이른바 요즘에 클릭수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여론은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어떤 현재의 권력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여론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권력을 지닌 세력이 그 임기 동안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본인이 긴장하고 또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진실이다, 또는 이것이 절대적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80%가 나왔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또는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나왔다, 그러면은 엄청 높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슈 자체가, 만약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80%가 나왔다면 매우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96%는 뭐 한 100%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자체만 놓고 이것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특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이 얘기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높은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이것이 지금 60%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호응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 이것도 한 원래 70%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60%면 위험한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한두 달 후에는 30%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항상 변화의 추이 이 관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수치라는 것은 변화 여지가 있고 유동적이고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또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라는 게 뭐 저도 수없이 많이 해봤고 네. 분석도 해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의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윤 대표님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여론은 수치가 아니라 추이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절대 수치만 딱 봐서 60% 70%만 봤을 때는 이게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여론조사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 방송을 접할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95% 신뢰 수준에서 표준 오차랑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거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 얘기 안 하면은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95%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번을 한다고 한다면 5번은 틀릴 수도 있다. 여론조사가 맞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항상 100% 맞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다른 나라의 여론조사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 윤 대표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처럼 언론 보도를 하면서 지지율이 기사에서 타이틀 나온 적이 있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론조사에게 막강한 힘이 되고 그것이 정치 도구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선진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론조사에 뭐 찬성 얼마,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또는 누구의 지지율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수치가 제목에 뽑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뭐 대선에 정말 임박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브렉시트 등에 임박해 있는 사건에서 중요한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간혹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상시적으로 여론조사 수치가 제목으로 나오는 경우는 외국의 좋은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너무 이제 심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상술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수치에도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아까 오차범위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의 지지율이 어느 후보들 간의 경쟁에 있는데 누구는 45%이고 두 번째 후보는 43%다. 네, 그러면 누가 1등 A 후보, 2등 B 후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는 누가 지금 어느 후보를 눌러 또는 앞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도 다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는 플러스 3.1, 마이너스 3.1 이 합이 6.2%니까 사실 6.2% 이내에 있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약간 어렵게 써놓은 것인데 그것을 같이 표기를 해놓고 한 2%, 3% 앞섰다고 해가지고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것이 월등히 높다. 또는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사에서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뭔가 어떤 교통사고 보도를 하는데 방송이 지금 누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운전자가 즉사했습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제 해외 여론조사 보도와 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 추이를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여론조사가 막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 거의 자료를 같이 함께 일적으로 제가 뭐 속되게 표현하면 비빔밥식으로 막 섞어가지고서 비교 분석을 이건 굉장히 그 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면은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상당한 차이를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뭐 교수님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이제 조사 전문가시니까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조사 자체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생산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그걸 유통시키는 데가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자, 그것이 뭐냐면 보도의 문제입니다.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물론 그 다음에 이것을 막무가내로 흡수하느냐, 또 비판적으로 보냐는 소비자들, 대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 이 유통자의 문제가 매우 큰데,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여론조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사람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는. 그런데 자극이 다르면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다르면 반응이 달라진다. 다르게 하면 다른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ARS로 한 조사이다. 근데 이것은 전화조사로 한 거죠. 사람 면접원이. 다른 조사입니다. 이거를 같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추이를. 그 다음에 사용된 설문 표현들, 질문 문구가 다르면 다른 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면접원들이 다르다. 훈련된 면접원들의 특성이 다르다. 등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같은 주제를 다뤘다 하더라도 다른 조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언론사에서 보도할 때 본인의 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A 조사기관 결과를 갖다 놓고 또 그 다음에는 B 조사기관을 갖다 맞습니다. 놓고 다시 또 A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흐름이 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명백하게 경고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 회사의 질문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선생님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어보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물어보고 이게 다 다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틀어서 대통령 지지도라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론조사 보도를 할 때 그 설문지 내용을 반드시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게 나와서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들이 좀 있는 나라긴 그렇죠. 하거든요. 여론조사법까지 이제 있고 대한민국도 사실 그 이제 법을 만들긴 했는데 참조를 많이 했는데 프랑스 기사에서 보도할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실제 사용된 조사 질문들을 같이 맞습니다. 명시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딜 참조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있는데 선호하지 않지만 적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험과 자질을 갖고 있다, 능력을. 그러면 내가 싫어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할 수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른 질문인데 동일하게 지지율이 얼마다라고 표현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또는 대중들에게 이제 오해를 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를 많이 담당을 하셨고 저도 여론조사 관련된 통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지금 여론조사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크게 따져보면은 우리 대표적인 게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휴대전화에 전화 면접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이미전화 걸기로 해가지고서 자동응답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선전화 RDD 표현 방식이라는 거 이건 학교갤럽에서 많이 하는 거고 이게 각각 다른데 이렇게 다른 방식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거 제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픈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ARS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리얼미터가 1월 31일서부터 2월 1일까지 조사한 그 방식에서는 응답률이 2.9%였어요. 근데 전국 지표 조사라는 거는 아까 얘기하는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했었던 건데 비슷한 시기예요. 1월 30일서부터 2월 1일까지 했을 때 응답률은 18.4%. 그러니까 5,429명과 통화해서 그중에 1,001명만
됐는데 ARS는 훨씬 응답률이 떨어지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과연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신뢰성에 어떠한 그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여론조사를 볼 때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이제 정답이다, 어느 게 이제 오답이다라고 단정해서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한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 면접원이 사용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회사에서 번호를 받아서 가상 번호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냥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생성을 하면 전국에 고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서 또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 면접원이 아니라 ARS 방식,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버튼을 네. 누르는 이제 방식,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ARS 방식에 대한 이제 비판들도 좀 있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ARS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무슨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전화가 오게 되면 듣자마자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질병이 있어서 관심이 있던 차였거나, 아니면 그거 한번 뭐 보험을 좀 들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마침 보험 관련 연락이 오면은 들어볼 수 있을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인데요. 뭐냐 하면 ARS로 오게 되는 것은 그 면접원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쭉 듣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관심이 높은 분들이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응답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면접원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우리 사람 심리가 이럴 겁니다. 아, 빨리 끊고 싶지만 이제 사람이니까 그렇죠. 함부로 하기 싫으니까 아, 빨리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좀 표집이 돼서 응답을 끝까지 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네. 그 당시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스 RA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랩에 가서 제가 네.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 면접원이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20분이나 통화하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전화를 받으면 전화 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두 번째가 만약에 이 조사에 응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조사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거 없기 그냥 무조건 우리 전화 응답을 해줬는데 보상은 전혀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ARS든 뭐 가상번호든 예를 들어 RDD 방식이든 여러 조사 방식으로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 건 네. 분명히 맞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조사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서 가져가면은 훨씬 더 신뢰성을 이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성이 좀 낮아요. 네. 그럼 이걸 좀 정확성을 좀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뭐 전문 용어로 하면 뭐 확률 표본을 뭐 정확하게 제거하라, 이런 거 말고도 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래서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여론조사에 뭐 3요소가 있다. 뭐 그런데 그거 다 중요한데, 첫 번째로 이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또 이게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경제성,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속성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 뭐 이슈를 물어봤는데 그 사이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미사일 발사하기 전의 여론과 전 후의 여론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여론과 같이 다른 국면의 여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보도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걸로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이제 신속성과 경제성 이 부분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ARS 조사도 상당히 생명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또 거기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저해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사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조사기관에서는 그 품질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설문지도 어디에 편향되지 않게 질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뭐냐 하면 조사기관에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가령 국회에서 어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뭐 이러이러한 법안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는데 어느 의견에 뭐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첫 번째는 어떤 뭐 어느 당이 이렇게 하는데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고, 어디는 또 어디서 강행 처리해야 된다. 이런 질문이 있으면 맞아요. 강행 처리는 무조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좋은 응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내용은 그게 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기관에서 전문가가 질문지의 단어 표현을 사용할 때 중립적이게 어디에 편향되지 않게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사기관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들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정부라든가 부처에서 못하는 것을 쭉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부처나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아요. 그럼 앞에 못한 거를 많이 물어보면은 정보를 막 준 다음에 못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응답하게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는 먼저 묻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중요하고, 그것이 조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도하는 언론사에서 이것을 보도할 때 정말로 마음대로 의미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사들의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것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질문지 표현도 하고, 또 비교할 때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했던 걸 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하는 이런 흐름들이 함께 이제 있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사기관과 보도하는 언론사 공동의 이제 책임이 있어야 조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 어쨌든 그것을 소비하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도 약간 좀 불편하긴 하고 수고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 것들의 추이를 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함께 결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장시간 왜 이렇게 좀 딱딱한 여론조사 방식이나 또는 어떻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곧 현재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좀 지혜를 먼저,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에 대한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